12개국이 급진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이론적으로 방어 동맹인 나토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기도 전에 이미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78일 동안 나토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저조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구성원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몇 년 후에야 발견될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949년이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유럽의 절반을 지배하며 강압적인 공산주의 정권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세계가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기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들의 국경을 넘어 개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협정입니다. 그의 신비스러운 개입은 20년간 있었던 아프가니스탄과 몇 주 만에 정부를 전복하고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린 리비아로 이어졌으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붕괴 이후로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토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2001년 9월 11일 나토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인 저조를 발동했습니다. 원래 12개국에서 2024년에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미국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테러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덕분에 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같은 목적 아래 함께 싸우게 되면서 이번에는 훨씬 더 잡기 어려운 적인 국제 테러리즘과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방호 국가들은 세계의 운명이 닫힌 방에서 결정되는 것에 지쳤고 그들은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신들만의 숨겨진 목표를 가지고 권력 공식을 복사했습니다. 브릭스는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던 그들의 공통된 좌절감은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는 브리크스라는 약자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신흥시장을 위한 마케팅 레이블로 시작된 것이 실제 정치 및 경제 블록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이들 국가는 지구 표면의 26% 이상과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는 서구의 세계 권력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체 은행을 만들고 현지 통화로 거래할 것을 제한하며 심지어 회원 확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모순도 끌어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동안 브릭스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침묵 속에 푸틴과 거리두기를 하고 중국은 자체 체스를 두고 있다. 서방에 도전하기 위해 탄생한 블록이 이제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2023년 브릭스는 이집트, 이란, 아르헨티나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GCI의 균형추로서의 내러티브를 강화할 뿐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스처입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싼 석유,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이 배경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GH가 탄생했습니다. 얼마 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그룹은 GH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세계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7나라지만 인구는 전 세계의 10%도 안 됩니다. 경제 엘리트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룰을 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영구적인 본부나 비밀 결사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G7은 더 부유한 강대국들이 커피를 마시며 세상의 운명을 토론하는 엘리트 클럽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후변화, 글로벌 보안, 전염병 및 무역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강제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 외교적 제스처,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핵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G20이나 브릭스와 같은 블록에 비해 그 위력이 약해졌지만 G7은 여전히 거의 아무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7개국이 말할 때 시장은 귀를 기울입니다. 연합국. 1914년 6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사라예보시에서 모든 것이 축제를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식된 마차, 빛나는 유니폼,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군중.
하지만 갑자기 두 발의 총성이 조용함을 깼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암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인 테러처럼 보였던 사건이 세계 대전을 촉발하는 불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모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마치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조각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동맹국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가 독일을 배신하고 참전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에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을 되찾고 싶었고 러시아는 발칸 반도의 슬라브족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영국은 독일의 패권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짧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4년 후 연합국의 승리와 100만 명의 전사자로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려 했을 때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을 너무나도 심하게 처벌하여 20년 후 세계는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들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지옥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영국은 블리츠의 폭격 아래에서, 미국은 태평양 해변에서 싸웠습니다. 반대편에는 추축국들이 있었습니다. 추축국의 각 제국 뒤에는 집착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굴욕감을 느낀 독일은 복수를 원했다. 이탈리아는 로마의 제국적 영광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1936년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로마 베를린 축을 통해 협력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나중에 가입하여 1940년에 소위 삼국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닌 우월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 프로젝트였다. 독일의 정력전, 일본의 중국 침략, 아프리카에서의 파시스트 캠페인은 빠른 확장, 극단적인 폭력, 전면적 억압이라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도 마찰이 있었다. 일본과 독일은 공동 공격을 조율한 적이 없습니다. 무솔리니는 그리스와 같이 히틀러와 상의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외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아프리카의 강제 수용소,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1945년에 베를린은 함락되고 일본은 2개의 원자폭탄 이후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얄타와 포츠담에서 연합국은 세계를 나누기 시작했고 새로운 전쟁, 냉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서독을 1955년에 통합했을 때 소련은 자신의 움직임으로 대응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이 그것입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도 아래 8개 나라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방어를 위한 클럽보다는 동유럽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1956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탱크가 부다페스트에 들어갔습니다. 1968년에는 프라하의 봄을 진압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회주의 블록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큰 균열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알바니아는 1968년에 소련의 영향력에 불만을 품고 탈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 자신도 그 동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협약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한때 친구의 탱크에 침략당한 각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늘날 그들은 모스크바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번의 세계대전이 폐허, 증오, 그리고 굶주림을 남긴 대륙을 상상해보세요. 장벽을 쌓는 대신 6개의 나라가 가장 귀중한 자산인 석탄과 철강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1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기술경제 동맹으로 보였던 것이 훨씬 더 큰 야망, 즉 프랑스와 독일 간의 또 다른 전쟁을 피하려는 야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멤버가 합류했고 공동체는 훨씬 더 큰 것이 되었으며 유럽연합으로 변했습니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은 현대의 형태를 갖추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합으로 하나의 깃발, 하나의 찬가, 그리고 공통의 화폐인 유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또한 도전, 이주 위기, 회원국 간의 갈등, 그리고 영국의 탈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27개국은 유럽의회, 중앙은행, 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을 공유합니다. 때때로 느리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야심찬 평화적 통합 실험 중 하나입니다. 아랍연맹.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7개의 아랍 국가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집트를 외교의 중심으로 하는 이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초기 목표는 고귀했습니다. 아랍 국가들 간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고 공통된 입장을 조율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옹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리그는 내부 갈등에 직면했으며 왕국과 공화국, 세속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대립했습니다. 쿠데타, 내전 및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 경쟁이 진정한 통일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연맹은 1973년 석유 금수 조치와 같은 순간에 서구 세계를 흔들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도 사용되었지만 결과는 혼합되었습니다. 오늘날 22명의 회원이 있으며 여전히 유효한 임무. 차이점이 많은 지역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비판은 비효율성이지만 여전히 아랍 세계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유일한 포럼입니다. ASEAN. 냉전의 혼란 속에서 베트남이 불타고 캄보디아가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5나라가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 창설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한 것입니다. 초강대국에 휘말릴 두려움과 이웃 사이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박한 협정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에는 반세기 넘게 무력 충돌을 피한 10개국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공동 군대나 단일 통화가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국, 미국 및 세계의 나머지 지역 간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불가침 조약인 우호협력 조약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아락사 사원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 이슬람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슬람 협력기구가 탄생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까지 57개국이 종교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슬람 연대를 강화하고 성지를 수호하며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담론 뒤에는 정치도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긴장,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쟁, 세속주의 국가들과 신정주의 국가들 사이의 분열은 OIC가 힘보다는 포럼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학, 건강, 교육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는 세계에서 OIC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무대에서 전통과 현대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커먼웰스. 한때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했던 대영 제국은 오늘날 자발적인 공동체인 커먼웰스로 변모하여 살아남았습니다. 1931년에 설립된 이 공동체는 모든 대륙에 걸쳐 있는 56개국을 통합합니다. 호주와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는 여전히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인도나 남아프리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 또는 속국이었습니다. 연결방은 군대도 없고 입법권도 없지만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연방은 코먼웰스 게임부터 교육 프로그램, 경제 포럼 및 선거 감시 임무까지 다양한 것을 조직합니다. 이는 제국의 유산과 현대 협력의 비전을 혼합한 부드러운 네트워크입니다. 상징적 역할에 대해 비판받기도 했지만 현실은 많은 전 식민지들은 예전 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계속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알바. 2004년 미국이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동안 두 나라가 이에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알바, 미국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볼리바르와 마르티의 사상의 영감을 받아 알바는 반자본주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유시장을 거부하고 연대 협력을 제안했으며 주로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로카리브와 같은 프로젝트는 정치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저렴한 석유를 제공했습니다. 미션 미라글로와 같은 계획은 라틴 아메리카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알바는 활동 중인 회원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블록이 아닌 비록 소진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라틴 아메리카 담론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77 개국 그룹 1964년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회의에서 77개의 개발도상국이 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나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공통된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13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그룹 77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변했습니다. 그룹 77은 유엔 내에서 글로벌 남방우 국가들의 최대 연합체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군사나 경제 동맹은 아니지만 투표권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표로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정의, 공정 무역에 대한 의심스러운 의제를 차단하고 추진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른 많은 회원들 사이에서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은 끊임없는 상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단지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 지배될 수 없습니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더라도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쿼드 4나라 4개의 바다,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동맹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쿼드를 형성합니다. 쿼드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그룹입니다. 2004년 쓰나미 이후 인도적 지원 노력으로 탄생한 쿼드는 2007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등장했다. 공동 해군 훈련, 기술 협정, 백신 협력도 진행한다. 모든 것이 자유와 안전이라는 언어 아래에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들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베이징의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태상 군사적이지 않지만 의도는 군사적입니다. 중국이 이를 아시아의 나토라고 비난하지만 쿼드 회원국들은 안정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을 매료시킬 이 흥미로운 다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